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건강이 안 좋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친정 엄마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또 언제 생길까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제가 얼마 전 참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어?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머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 겪어봤을 흔한 사연인 줄 아시겠지만 제가 겪은 일은 고부 갈등 같은 평범한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평생 시어른께 대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겪으며 달라졌죠. 고분고분하게 가만히 있으니 저를 찍소리도 못하는 등신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했죠. 제가 왜 그래야 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희 친정엄마에 관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엄마는 평생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신 분입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좌판을 갈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맺혔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제 손부터 호호 불어주시던 분이죠. 그런 엄마가 얼마 전 병원에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네요. 처음엔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 계산 빠르던 엄마가 치매라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화할 때마다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으시던 분이었거든요. 경진아, 김장은 했니? 배추 몇 포기 담글 거니? 괜히 나까지 신경 쓰지 말고 힘드니까 너희 식구 먹을 만큼만 해라. 그렇게 저를 먼저 챙기던 분인데 갑자기 치매라니 날벼락 같았죠. 헌데 돌이켜보니 조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군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신 적이 두어 번, 평생 다니시던 시장 골목에서 길을 헤매고 서 계신 걸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엄마가 잠깐 깜빡하신 거겠지. 평생 장사하며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신 분인데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치매는 그런 거랑은 아주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나서 저는 그 사실을 바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불안해. 당장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 저희 집이 넓진 않지만 방 하나가 비어 있었고 제가 매일 곁에서 돌봐드리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매사에 그렇듯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그러고 싶으면 해. 나야 맨날 밖에 있는 사람인데 뭐. 다행히 군대 간 아들은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친정엄마가 완강하게 거부하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뭐? 너희 집에? 안 간다. 난 절대로 안 가. 엄마는 제가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셨어요. 네 살림하기도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침이 되니? 난 여기서 혼자서도 잘 사니 걱정하지 말아라. 짐이라니.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엄마한테 내가 보답할 차례잖아. 아니, 나 보답바라고 너 키운 적 없다. 그냥 이렇게 가끔 와서 말동무나 해주면 돼. 내가 약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매번 헛걸음하고 돌아왔죠. 처음에는 그냥 사양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몇 번을 말씀드려도 눈빛이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엄마가 울먹이는 저를 달래시더군요. 경진아, 엄마가 네 짐이 되면 엄만 그날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자식, 남편 챙기면서 잘 살아. 엄만 진짜 괜찮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딸에게 폐가 되는 것을 치매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하나뿐인 자식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아들이었으면 달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서럽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석 달을 실랑이 한 끝에 제가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까지 꺼내신 거죠. 그럼 그냥 이참에 요양병원 알아봐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너희 집에 가서 불편하게 지내면 그게 치매에 더 나쁠 거야. 하루를 살아도 맘 편해야지. 먼저 그런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요양원이 딸 집보다 뭐가 낫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결정을 거스를 순 없었어요. 평소 빈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아무데나 보내드릴 순 없으니 2달 동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근처 요양원을 12군데 넘게 돌아봤습니다. 시설, 식단, 간호사와 직원들 표정까지 하나하나 살피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어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닿는 곳이라 수시로 면회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입소하는 날, 저는 엄마 짐을 싸면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울면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요양원 침대에 이불을 깔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라디오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저희 두 모녀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경진아, 여기 깨끗하다. 역시 요즘은 요양시설도 집 못지않게 좋아. 그러더니 싱겁게 웃으셨지만 전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알고 있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 편하시라고 다 알면서도 따라 웃었죠. 그렇지? 내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고른 건데. 나 이제 안심하고 갈 테니까 엄마도 식사 잘 챙기셔. 내일 올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가보라고 손짓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죠. 마치 제가 엄마를 버리고 온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 가슴에 돌덩이가 올라앉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약만 잘 챙겨 드셨어도 어떻게 혼자 지내시게 할 텐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자꾸 치매약을 깜빡하고 안 드시거나 한꺼번에 몇 번씩 드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길을 잃으실까 봐 걱정이 됐죠.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도 알아봤지만 몇 시간뿐이더라고요. 온종일 도움받으려면 요양원이 가장 안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부은 눈으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예, 민기 엄마. 목소리가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신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보니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 엄마 요양원 가셨다며? 그럼 이 아파트 이제 빈집이겠네? 순간 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지 채 12시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아파트였으니까요. 저희 엄마에 관한 걱정이나 저에 대한 위로 따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더 황당한 말씀을 줄줄이 늘어놓으셨죠. 빈집으로 놔둬봐야 관리비만 나가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 요양원비도 적잖이 들 텐데 집 팔아서 보태면 되잖아. 말투는 합리적인 조언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게 걱정이 아니라 탐색이라는 걸요. 어머닌 지금 엄마 안부를 묻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을 계산하고 계신 거구나. 저는 화가 나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직 집에 엄마 살림이 그대로 있어서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분노와 허탈함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엄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전화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니요. 어른으로서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의 전화는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나중엔 하루에 2번까지 늘어났어요. 매번 내용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거기 요양원비가 얼마나 드니? 아파트 시세는 알아본 거냐? 그럼 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아파트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독촉하듯 집을 팔라는 말만 되풀이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통화 끝에 이런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경진아, 솔직히 말해서 너희 엄마 이제 거기서 나오시겠니? 요양원은 한 번 들어가면 끝인 거야. 치매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낫는 병이 아니잖아. 괜히 빈집 붙들고 세금만 내면서 신경 써서 뭐하게. 미련 떨지 말고 빨리 팔아라. 저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시 말해주랴? 아파트 말이야. 니네 엄마 거기서 죽을 텐데 빨리 팔어.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라니. 사돈에게 요양원에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집은 이제 필요 없다고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하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죠.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는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른한테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사람이라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그날 밤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참아온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엄마 집을 팔라고 하시다. 안 되니까 오늘은 우리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서 못 나오고 돌아가실 거래.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심했죠. 이 사람도 화가 났구나.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시잖아. 어차피 팔 생각 없는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해. 엄마 딴에는 다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지. 뭐? 걱정? 2번만 걱정하셨다간 우리 엄마 돌아가시라고 고사라도 지내시겠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무심한 말을 들으니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도 요양원에서 혼자 잠들었겠지.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저를 상처 주셨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죠. 어쩌면 일부러 무심한 척 관심 두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저희 엄마 아파트에 집착하시는지, 언제까지 그러실 건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보름이 넘은 어느 날 면회를 하러 갔더니 옆 침대 아주머니와 신나게 드라마 얘기에 빠져 계셨어요. 간호사나 직원분들과도 많이 친해지신 것 같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면회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막내 동생인데 원래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에 얼굴 보면 인사하는 게 전부고 서로 안부 전화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이였죠.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형수님, 요즘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지나치게 친절하니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더니 한참 말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형수님, 그 다름이 아니라 저도 형수님 어머니 요양원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 아파트 혹시 비어있으면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 떠올랐습니다. 뭐야? 아무리 말해도 내가 꿈쩍 안 하니까 이제 아들까지 동원한 거야? 도대체 남의 아파트를 팔든 말든 왜 이렇게 참견이지? 하지만 저는 성질을 죽이며 일단 침착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부탁이요? 그게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그 사돈 어르신 아파트 어차피 비어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면 여유 좀 생기실 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지금 상황이 진짜 많이 급하거든요. 순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재산에 왜들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했더니 시동생 사업이 어려워 그 집 팔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파트를 팔면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으니 급기야 대놓고 빌려달라는 말까지 꺼낸 거예요. 기가 차다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싸움만 날 것 같아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요? 저도 걱정되네요. 근데요, 서방님, 그건 저희 엄마 집이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관도 없는 저희 엄마 집을 팔라고 들들 볶은 이유가 바로 시동생의 사업 자금 때문이었다니. 이가 다 갈리더군요. 시동생 사업이 정말 어렵긴 한 건지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서방님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돈 얘기를 하길래.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성민이? 글쎄. 그러게 사업은 아무나 하나. 뭐 전에 하던 거 잘 안 돼서 접었으면 그냥 취직이나 할 것이지. 쇼핑몰은 또 왜 해본다고 일을 만들었나 몰라. 그것도 잘 안 되나 보네. 그런가 봐. 글쎄 우리 엄마 아파트를 팔아서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더라. 뭐? 웃기는 애네. 됐어, 그냥 무시해. 남편은 제 얘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자기 일이 아니면 모든 일에 무심한 편이라 동생 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자기 자식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시는 분이셨거든요. 도대체 시동생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그렇게 다급해서 난리인지 불안하고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모임에 다녀온다던 남편이 술 기운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 성민이랑 통화했는데 걔가 그 쇼핑몰 사업에 크게 말아먹었나 봐. 물건 떼온 거 재고로 다 쌓여있다던데. 얼마더라? 꽤 큰 빚을 진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꽤 큰 빚.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남편 앞에서는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속으론 천불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집요하게 엄마 아파트를 팔라고 하신 게 다 서방님 빚 때문이구나.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자기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진 빚을 우리 엄마 아파트 팔아서 갚으려고 해? 경우도 없네 정말. 그러다 정확한 시동생의 빚이 2억이 넘는다는 말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성민이 걔도 엄마도 진짜 답이 없다니까.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그동안 퍼준 것도 모자라서 또 그 자식을 믿고 사업을 하게 놔두다니. 나도 이제 모르겠다.
사실 시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본인 재산을 전부 시동생한테 털리셨어요. 막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종잣돈을 보태주고 집을 담보로 잡히더니 결국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막내가 또다시 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 주머니는 이미 비어있고 그러니 눈이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 눈먼 돈이 있는지 기웃거리고 있을 때 마침 저희 엄마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고만 치는 아들 때문에 자기 돈 탕진한 것도 모자라 며느리 친정 재산에까지 군침을 흘려?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시어머니의 속내를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 분노보다 소름이 먼저 돋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사돈의 유일한 재산을 자기 아들 빚 갚는 데 쓰겠다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게 시어머니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죠. 혹시 이 남자도 전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에 조용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제가 여생을 함께할 남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남편 핸드폰을 열어 카톡 대화 목록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가 쭉 나오더군요. 그 화면을 보다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큰아들을 체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호야, 성민이 정말 급한 것 같더라. 네 장모 아파트 처분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내가 속이 탄다. 네가 마누라 좀 잘 설득해봐. 그러자 남편이 내키지 않는 듯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장모님 집이잖아.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더군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야. 네 마누라한테 자기 엄마 위임장 받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너도 들었잖아. 성민이 빚 못 갚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빚쟁이들이 고소한다고 난리라잖아. 동생 콩밥 먹는 게 그렇게 보고 싶냐? 그 말에 결국 남편도 손을 든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한번 말은 해볼게요. 남편의 그 마지막 대답이 제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생 빚 갚으려고 저희 친정엄마 재산을 처분하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단호한 거절이 아니라 말은 해보겠다니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입술을 깨물었죠. 그 순간 며칠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보, 장모님 재산 관리 당신이 맡는 게 어때? 이제 장모님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으니 위임장 같은 거 미리 받아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그냥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기 전에 법적으로 준비해 두라는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상화에 못 이겨 저한테 위임장을 받아두도록 슬쩍 떠본 거죠. 그 위임장을 손에 넣으면 또 저를 들들 볶아 엄마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시동생 빚을 갚을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등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싶더라고요. 자식까지 낳고 산 남자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퍼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 엄마의 유일한 재산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시어머니의 날강도 같은 속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엄마 집은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멍청하게 지켜볼 것 같아? 저는 그런 각오를 가슴에 품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도 받고 남편 밥도 차리고 요양원 면회도 다녔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낸 것처럼 살았네요. 하지만 온갖 신경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오직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다음 행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대담하고 뻔뻔하더군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며칠 뒤의 일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엄마 아파트에 들러서 환기도 하고 우편물도 챙기고 화분에 물도 주고 나왔어요. 엄마가 안 계셔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서 청소했죠. 언젠가 엄마가 좋아지시면 다시 돌아오실 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른 집에서 젊은 부부와 함께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남자가 저를 향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 지금 혹시 602호에서 나오신 건가요? 가족분이세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네, 저희 친정 엄마 집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반색하며 이러더라고요. 어이, 잘 됐네요. 전 요 앞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번에 어르신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집 매도 상담을 하셨거든요. 집주인 딸이 위임을 받았는데 본인이 대신 알아보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시세도 알아보시고 금매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마침 그 따님을 이렇게 만나네요. 진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한 어르신 한 분이란 사람은 분명 저희 시어머니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도 모르게 엄마 아파트를 내놓으려고 부동산까지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딸이 위임을 받았다니 전 그런 위임 같은 건 받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전 집에 대해 위임받은 적 없습니다. 저희 친정집도 매물이 아니고요.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건 없던 일로 해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황당한 얼굴로 가버린 뒤 서둘러 차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금방 운전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계속 길에 서 있었다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아예 저를 빼고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신 거잖아요.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요양원에 면회하러 갔다가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일찍 와 있더라고요. 헌데 표정이 좀 어색했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 같기도 했죠. 그러더니 저를 향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잠깐 앉아봐. 제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맞은편에 앉으니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장모님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같은 거 좀 챙겨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잖아. 전 가만히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게 왜 필요한데? 아니, 장모님이 이제 혼자 일 처리를 잘 못하시니까 나중에 서류 정리할 일 생기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중요한 서류도 챙겨놓고 위임장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할 것 같아서. 또 위임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톡 대화에서 봤던 그 단어가 이번엔 남편의 입에서 다시 나온 겁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순순히 대답했죠. 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엄마 집 가면 찾아올게. 남편은 제가 핸드폰을 확인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안심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가 있어 그렇게 대답한 거죠.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뒤 설거지하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서랍을 확인한 저는 역시나 엄마 집에서 가져와 안방 서랍에 보관해뒀던 인감 도장과 운전면허증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는 연세가 드시고 치매가 생기면서 운전하지 못하고 면허증을 그냥 집에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면허증과 인감도장을 집에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혹시나 하던 일이 역시나가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서랍을 뒤지고 화장대 위, 옷장 안쪽도 전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엄마의 도장과 면허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은 집안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여보, 혹시 안방 서랍에 있던 우리 엄마 도장이랑 면허증 못 봤어? 남편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글쎄, 당신이 어디 다른 데 둔 거 아닐까? 남편의 태도를 보니 더욱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분명 제 허락 없이 그 도장을 가져간 게 틀림없는데 애써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나 티났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예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이거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향해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아니 그럼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인감도장이라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바로 자리를 뜨더군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함께 얘기 나누던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성호가 도장이랑 면허증을 잘 가지고 나와서 내가 갖고 있다. 이제 위임장만 만들면 돼. 전에 말해놓은 부동산 사장한테 매수인 구해놓으라고 하면 다 해결이 돼. 급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라고 장담하더라. 그 말에 시동생이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알았어요 엄마. 근데 괜찮을까? 그냥 끝까지 형수를 설득해보는 건 어때? 밑으로 시어머니의 대답이 이어진 것도 보였어요. 설득은 무슨? 걔가 얼마나 쇄심줄인 줄 몰라서 그래? 그러다 시간만 잡아먹고 너 고소당하면 어쩌려고? 걔네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이 있으니 위임장만 알아서 만들면 돼. 사위한테 다 맡겼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노력하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했죠.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살았어요. 남편에게 도장과 면허증이 사라진 것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포기한 줄 알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며느리가 드디어 조용해졌으니 이제 맘 놓고 일을 진행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헌데 그렇게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요양원에서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놀라움으로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할 말은 잊지 않았어요. 네? 금요일이요? 알겠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대로 계약할 땐 저희 시어머니도 꼭 부동산으로 불러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인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니 옷장에서 양복까지 꺼내 입었어요. 평소에는 불편하다며 절대 안 입는 양복을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까지 매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어요. 오늘 뭐 있어? 양복은 왜 입어?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하나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 안 차려도 돼. 그래? 수고해. 거래처 미팅. 저는 속으로 쓰디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 미팅이 어디서 열리는 건지 누구랑 하는 건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나가고 저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2번이나 잘못 끼웠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입술이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물 한 잔 들이켜고 현관을 나서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경진아, 오늘이야. 오늘부로 깨끗하게 끝내는 거야. 잠시 후 저는 부동산 맞은편 편의점에 서 있었어요. 커피를 하나 사들었지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한 모금도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부동산 유리문이 보이는 자리에서 시계만 수도 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먼저 도착하는 게 보이더군요.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발걸음까지 가벼워 보였어요. 2억이라는 큰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머지않아 빚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던 걸 수도 있겠네요. 잠시 후 이번엔 양복 차림의 남편이 서류 가방을 들고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방 안에 위임장이 들어있을 것 같더라고요. 뒤이어 매수인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도 도착하셨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외출복을 갖춰 입으셨더군요. 멀리서 봐도 표정이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걸음걸이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콧김을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큰일 치르는 날이라고 생각하셨겠지? 빚 해결하고 아들을 구하는 거라고 아주 신이 나신 것 같네. 그렇게 세 사람이 모두 부동산에 모이는 걸 확인하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깔리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군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고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시동생은 한쪽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연신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가리키며 뭔가를 말씀하시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펜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앞에 경찰차가 서는 게 보이더니 안에서 나온 두 사람이 서둘러 부동산 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쳤어요. 그러더니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이며 소리치는 것 같더군요. 부동산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 같았죠. 유리창 너머로도 그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게 보이고 놀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였지만 밖에서 그 내용까진 자세히 들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펜을 쥔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동생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죠. 저는 편의점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와 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문을 여는 순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더군요.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더니 기겁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왜 온 거야? 시어머니도 절 보시고는 안 그래도 허옇게 질린 얼굴이 더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민기 어멈, 네가 여긴 왜? 그 말에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전 오늘 여기서 저희 엄마 아파트를 누가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죠. 근데 어머님은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도 뭐 볼 일이 있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당혹감을 애써 감추려 노력하며 입을 여시더군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춰지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아니, 오해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성호가 너 생각해서 너 혼자 아픈 어머니 챙기면서 집 문제까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정리해 주려고 그런 거야. 네가 바쁠까 봐. 하지만 그때 형사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위임장 집주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거 맞나요? 그 말을 하며 형사가 테이블 위에 위임장을 집어들어 보였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위임장 수임인 칸엔 남편 이름이 적혀 있고 엄마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쓰신 것도 아니고 동의하신 적도 없는 가짜였죠.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장모님이 사위인 저한테 위임을. 이 아파트의 소유주는 현재 치매 진단받고 요양원에 입소 중이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으니 같이 요양원에 가실까요? 그러자 갑자기 부동산이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형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왜 그러시죠? 만일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신 거면 문제가 심각해지시는 건 아시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실형에 처하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섰던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팔걸이를 꽉 쥐고 계셨죠. 그때 시동생이 슬금슬금 문 쪽으로 빠져나가려다가 뒤에 있던 다른 형사한테 딱 걸렸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전원 다 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매수인 젊은 부부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며 혼잣말 하시더군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부동산 한 게 몇 년인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그 순간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절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참 어이없었어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담긴 눈으로 이러더라고요. 혹시 당신이 신고한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남편의 눈만 마주 봤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드신 거예요. 이 정신 나간 게 네가 감히 시어미를 경찰한테 팔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놀란 형사가 시어머니를 뜯어말렸죠. 아이 어르신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며느리가 시어미랑 지 남편을 팔아먹었는데. 이러시면 사문서 위조 외에 폭행죄까지 추가됩니다. 지금 경찰 앞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억지로 풀며 가만히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크게 한숨만 쉬셔도 고개 숙이던 게 저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절에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할 말을 했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아먹긴요. 간도 크게 남의 아파트를 팔아서 날로 먹으려고 한 건 어머니랑 그 집 식구들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눈에서 도끼를 뿜으며 뭐라고 하시려다 형사를 한번 바라보더니 입을 닫으셨죠. 잠시 후 상황을 정리한 형사들이 세 사람을 데리고 부동산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따라 나갔고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남편은 나가면서까지 저를 향해 억울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경찰이 나가며 저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신고자분도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제 차로 금방 따라갈게요. 그렇게 부동산에는 저와 사장님만 남게 됐고 저는 사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네, 놀라다 마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셨다시피 전에 사장님께 집을 팔아달라고 한 건 저희 시어머니고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자기가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건 제 남편이에요. 사장님이 그때 저한테 확인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범죄 현장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이번 일로 사장님께 불이익이 간다면 그건 제가 성의껏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던 눈빛을 바로잡은 사장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예, 아닙니다. 저도 오히려 다행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문제 있는 계약을 진행했다면 나중에 더 큰 사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매수인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날 저한테 연락해달라고 하신 게 이런 걸 다 예상하고 그런 거군요. 아무튼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그날의 급박한 상황이 일단락되자 그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오며 손이 떨려왔어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 그간 있었던 일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모든 사건은 전부 제가 준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남편에게 인감도장에 대한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다음부터 결심한 일이었죠. 친정엄마의 인감도장과 면허증을 일부러 집에 가져와 남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넣어둔 거예요. 왜냐고요? 그걸로 남편을 시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도장과 신분증을 빼돌리라고 할 걸 당연히 예상했고, 과연 남편이 제 편에 설지 아니면 자기 어머니와 동생의 편을 들며 엄한 행동에 동조할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를 실망시키며 도장에 손을 댔더군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20년이 넘게 부부로 살며 군대에 갈 정도로 장성한 아들까지 둔 남편이 몰래 제 뒤통수를 치려 했으니까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빼앗아간 건 단순히 친정엄마의 도장과 면허증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한 저의 확신과 믿음이었죠. 어떤 분들은 다 예상했으면서 왜 막지 않았냐고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소리치며 막는다고 그 사람들이 달라졌을까요? 반성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닐 거예요.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직접 돌아다니신 걸 확인하고 세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벽을 세우며 막으면 그 사람들은 뒤로 돌아갈 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막아도 언젠가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남자를 믿고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오냐,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라. 대신 그 대가는 철저하게 치르게 해주마.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과는 그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고 나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제가 불안한 마음에 그 사장님의 부동산으로 직접 찾아갔거든요. 사장님, 저번에 602호건으로 얘기 나눴었잖아요. 저 기억하시죠? 아, 그 집주인 따님분이라고 하셨나? 근데 왜 그러세요? 집 안 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라도 다른 가족이 그 아파트를 팔겠다고 찾아오면 저한테도 꼭 연락해 주세요. 제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사장님이 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그게 집안 문제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될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계약일이 잡히면 처음에 집을 내놓으려고 나오셨던 저희 시어머니도 꼭 그 자리에 불러주세요. 아마 부르지 않아도 직접 나서시겠지만. 사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 연락드릴게요. 저도 따님의 확인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부동산에 연락처를 남기고 나왔죠. 그래서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던 겁니다. 그것 말고도 저는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확인한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그 인간들의 범행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후에 남편의 동태를 살피며 기다렸죠. 시어머니의 말대로 도장과 면허증을 빼내 어떤 짓을 벌이려는지 말없이 지켜본 겁니다. 물론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내색하진 않았네요. 헌데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고 연락이 온 거죠. 경준씨, 602호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대로 계약 진행해도 되는 거죠? 그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계약일을 알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 자리에도 들이닥칠 수 있었던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제가 짜놓은 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쳐놓은 거미줄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두 아들이 보기 좋게 걸려들고 만 거죠. 혹시 이런 제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까요?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인데 왜 일을 사전에 막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게 방치했느냐고 욕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반성할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리는 저를 욕하고 어떻게든 또 저희 친정재산에 손을 대려고 호시탐탐 노렸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인간들을 벌주고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어요. 형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우자분이 말로는 자기 어머니랑 막내 동생 등살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아 남동생 빚을 갚는 걸로 2억을 건네주고 나면 나머지 돈은 다 자기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얼마 전에 이미 신형 외제차까지 계약한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 고가의 독일산 세단이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떠밀려서 마지못해 그 일에 동참한 게 아니었어요. 일만 잘 되면 자기도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였죠. 황당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이 인간이 진짜 미쳤구나. 우리 엄마 아파트 팔아서 자기 동생 빚 갚아주고 자기는 외제차를 사겠다고? 그래서 신나게 장모 도장이랑 신분증을 훔친 거야? 그 생각을 하니 남편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고민, 갈등조차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난 무조건 잘한 거야.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인간은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이었어요. 2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의 밑바닥을 그제야 보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경찰의 조사에서 세 사람은 하나같이 발뺌하며 죄를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모든 죄를 큰아들에게 미루셨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바빠서 아들이 대신 해주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위임장도 요양원에 있는 안사돈이 직접 쓴 줄 알았지. 그게 가짜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펄쩍 뛰며 반박했죠. 저야말로 억울해요. 전 어머니가 시켜서 도장이랑 면허증만 전해드린 건데 위임장을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다니까요. 전 그냥 어머니 허수아비였어요. 정말입니다. 시동생도 나름 변명을 하더군요. 저는 빚이 급해서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나갔던 것뿐이에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직접적으로 그 일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요. 셋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기만 살겠다고 기를 쓰는 꼴이 정말 볼만했어요. 웃겨도 그렇게 웃기는 짬뽕들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가 내민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카톡으로 사건을 모의한 정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찍힌 화면들이었죠. 결국 도저히 도망칠 구석이 없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치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이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 곁에 앉은 남편과 시동생은 고개만 떨굴 뿐 말이 없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사문서 위조는 꽤 큰 중범죄로 취급되는 것 같더군요. 이 사건을 주도한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남편도 사문서 위조 공모 및 행사,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시동생도 모든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맞게 됐죠.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치곤 좀 처벌이 가벼운 것 같았지만 가뜩이나 빚에 쪼들리는 시동생에게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 같더군요. 결국 세 사람은 실형은 면했지만 모두 전과자가 됐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양심 있는 종교인인 척 살아오셨는데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 교회에도 못 나가신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빚도 해결 못한 채 벌금까지 얹었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겠죠. 그래서 그 일로 동서와도 이혼하고 법원에서 파산 신청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편과 이혼했어요. 솔직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마음 정리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저와의 신뢰를 모른 척하고 장모의 도장과 신분증을 훔쳐냈을 때 이미 그 사람과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게다가 못 이기는 척 제 친정엄마 아파트를 팔아서 독일산 세단을 뽑으려 했다니. 그런 사람이랑은 밥상을 마주 앉고 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생활비 걱정은 던 거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엄마와 둘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그런 다음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모셔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차마 엄마한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해외에서 일하게 됐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도 밟았어요. 이제 누구도 법원 허가 없인 엄마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 몸과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돌아갈 집이 없어진 게 미안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디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이런 제 결정에 비난 대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반가운 봄 햇살처럼 설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